12장 감염의 전장에서 최초의 항생제 12장 1935년 10월 하인리 페를라이는 런던의 저명한 왕립의학회에서 원생동물과 세균에 의한 감염병의 화학요법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 영국 유수의 보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서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독일에서 환자들이 더 많이 치료되고 있다는 소식이 다른 유럽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페를라이는 왕립의학계의 강연을 통해서 활용해 개혁 의사들에게 신약 프론토질에 대한 호기심과 열광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국립의학연구소 소장 헨리 데일 경은 강연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미 프론토질에 대해서 대다수 영국인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헨리 경은 성견지명이 있었다. 그는 의학이 결국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과학으로의 자리를 잡으리라 믿었다. 생물학, 화학, 물리학, 엑스선 기계, 원심 분리기, 크로마토그래피, 미온적학 기법, 생물 분자 연구, 통제 실험 등 확립된 경성 과학의 방법론과 접근법으로 무장한 새로운 현대의학은 인류를 의료의 황금기로 이끌 터였다. 그가 노벨상을 받으리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헨리 경의 기술적 낙관론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독일적이었으며 이는 젊은 시절에 에를리히의 실험실에서 몇 달 지나는 동안 염려와 의학의 신기원을 접하면서 더욱 굳어졌다. 헨리 경은 에를리히의 메틸렌 블루가 신경세포의 고운 무늬를 밝히는 광경을 현명으로 들여다보면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다. 도마크 논문을 읽을 뒤에 그는 재빨리 바이엘에 편지를 썼다. 그는 이 일을 동료들에게 이렇게 수리했다. 콜버그는 바이엘사에서 발표한 신약 프론토질을 시험하고 싶어 하네. 그래서 내가 엘버벨트의 페를라인에게 샘플을 좀 달라고 편지를 보냈지. 그랬더니 필요한 것을 모두 기꺼이 공급하겠다는 답장이 왔다니. 헨리 경은 기뻤지만 원하는 것을 금세 얻을 수는 없었다. 3월이 지나고 4월, 5월 봄이 다가가고 1935년 여름이 무르익고서야 콜버그는 프론토질 국정과 진홍색 액체를 손에 넣었다. 콜버그 동료 로니 헤어는 독일인이 콜버그에게 프론토질을 넘겨주는 것을 꺼렸다고 생각했는데 바이엘 영국 지사에서는 공급 차질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어쨌든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콜버그는 시험해볼 의향이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어차피 무독성이나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콜버그는 페를라인의 10월 강연으로부터 2주 뒤에 동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 성분들을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임상의들로부터 끊임없이 받고 있다니 물론 이 요청들은 최근 왕립의학회에서 프론토질이 호의적으로 언급된 데 따른 것이지 보고가 늦어서 미안하네. 적절한 근거가 없고 완전히 비판적인 보고서를 보내기가 주저되네. 지금껏 나의 생쥐 실험은 독일인의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네. 그동안 탐구에 대한 낙관과 기대를 접어드는 것이 좋을 듯하이. 고무적이었지만 인치시험에서 돌입하기에는 아직 미흡했다. 한편 독일의 놀라운 치료 성과를 들은 영국 의사들로부터 약품을 공급해달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었다. 마침내 1936년 1월에 콜버그는 6개월 가까이 진행한 생쥐 시험의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헨리 경에게 이렇게 썼다. 프론토질은 맹독성 연쇄구균 생쥐에는 틀림없이 효과가 있지만 독일인들이 보고하는 것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 과한 기대를 누그뜨리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영국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실험은 산용역 환자가 아니었으며 프론토질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우연의 산물이었다. 콜버는 여느 초기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정확히 얼마큼 투여해야 하는지, 환자들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얼마큼 독성이 생길지 알지를 못했다. 콜버르크와 케니의 첫 피험자는 알 여사로 초기 번복막염이 강하게 의심되어서 분만 엿새 뒤인 1936년 1월 14일 프론토질을 투약받았다. 연쇄국에는 이미 복강까지 침투해 있었다. 그녀는 맥박이 빨라졌으며 체온이 40도까지 치솟았다. 병세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었다. 죽음이 목전에 다다랐다. 그녀는 정맥주사와 근육주사로 액상스트레토존, 당시의 프론토질 절로빌레 또는 프론토질 S라는 이름으로 입수할 수 있었다. 70cc를 투여받았다. 그런 다음에 프론토질 30알을 대량으로 복용했다. 콜버르크는 그녀의 목숨을 구하고 싶었기에 그녀가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최대의 용량을 처방했다. 몇 시간 안에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감염이 잦아들었다. 몇 주 지나자 그녀는 좋아진 것처럼 보였다. 콜버르크는 지나친 흥분을 경계하며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약제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다. 이 환자의 혀의 사례는 정년 전환점이었지만 콜버르크는 두 번의 일화적인 치유 사건만으로는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았다. 그는 산용열 산모 6명에게 약제를 추가로 투여해 시험했다. 한 명은 28살의 여인으로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몸속에 자리 잡았으며 실내에 퍼지기 직전이었다. 이런 한계까지 치솟았다. 콜버르크가 보기에 생존 가능성은 50대 50이었다. 콜버르크와 케니는 고용량을 투여했다. 이튿날 그녀의 체온이 떨어졌다. 두 사람은 벽돌색 알약을 계속 먹였다. 12일이 지나자 감염 증세가 모조리 사라졌다. 그녀는 퇴원해 아기와 함께 귀가했다. 성공 사례가 점점 늘었다. 2월 말 마침내 콜버르크는 인체시험에 대한 첫 내부 보고서를 의학연구위원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치료한 여성 7명과 혀의 손 감염에서 관찰한 것을 담담하게 요약한 글이었다. 그는 발견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손 환자는 회복되긴 했지만 약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소량만 투여받았으며 이로운 효과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웠다. 여성 3명은 프론토질을 쓰고서 예성외로 일찍 회복했다. 네 번째 환자는 꽤 심각하나 반드시 치명적이지 않은 사례로 여성보다 오래 생존했으나 콜버르크에 따르면 약제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여전히 전혀 없었다. 5번째와 6번째 환자는 경과가 좋았으나 약제가 없었다면 회복하지 못했으리라 말할 수는 없었다. 감염이 많이 진행되어 극도로 위중한 사례이던 7번째 환자는 여전히 두고 봐야 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표현 뒤에는 엄청난 흥분이 숨어 있었다. 콜버르크는 약제가 혀의 회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심했을지 모르지만 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프론토질 덕분에 나았다고 믿었다. 콜버르크 자신의 보고서에서는 약제를 쓴 모든 사례에서 이로운 혀가 어쩌면 치유를 목격했다고 언급했다. 콜버르크는 보고서의 동봉한 편지에서 자신의 열광을 살짝 내비쳤다. 우리는 화학요법의 중대한 새 장을 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논문에 제시된 산발적인 데이터로 보건대 좀 더 많은 인체 사례와 동물 실험을 짧은 보고서에 담는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혀는 훗날 이렇게 썼다. 나는 구경꾼에 불과했지만 변화가 일어난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이전엔 포기했을 환자들이 이제는 쉽게 회복했으며 이전엔 오랫동안 지독하게 알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콜버르크와 케니의 짧은 보고서는 두 건의 긴 논문이 되어 1936년 영국 여수의 의학학술지 렌실에 발표되었다. 프론토질이 도입되기 전인 1931년부터 35년 사이에 콜버르크는 퀸샬럿의 격리 병동에서
약 500건의 산용열을 치료했는데 4명 중에 1명은 세계 최고의 시설 중 한 곳에서 최신 의료를 받았음에도 죽었다. 그때 신약이 등장했다. 완벽한 연구는 아니었다. 일단 약의 효과가 확인되자 콜브르크와 퀘니는 산용열 환자에게 약을 주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감염된 젊은 여인에게 예외 없이 프론토지를 투약했다. 이 말은 치료받지 않은 대조군과 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역사적 비교 방법을 채택했다. 오늘날의 무작위 이중 맹금 임상시험의 기준과 비교하면 결함이 있는 연구였다. 하지만 무작위 이중 맹금 임상실험은 1930년대에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었다. 신약에 대해서 인체 대조 시험을 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다. 당시 기준에 비추어 콜브르크와 케니의 논문은 어마어마한 설득력과 영향력을 발휘했다. 논문은 프론토지를 대규모 환자에게 시험한 첫 보고였으며 암로스경의 제자이자 바이엘과 금전적 관계가 전혀 없는 저명하고 보수적인 의사 겸 연구자인 신뢰할 수 있는 저자가 쓴 것이었다. 희소식은 산정리를 넘어서 퍼져나갔다. 콜버르크의 조스 한 명이 가의 음으로 감염성 연쇄 고균이 먼지에서 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퀸샬럿 병원의 찬장과 구석에서 시를 모아다가 세균을 들이마시는 바람에 지독한 연쇄 고균성 모아리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헛된 일은 아니었다. 상태가 변도염으로 악화해 연쇄 고균이 혈액에 침투할 위험이 커지자 콜버르크는 조스에게 다량의 프론토지를 투여했다. 조스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너무나 끔찍했다. 약을 투여받자마자 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다. 아주 뜨거운 약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죽는 줄만 알았다. 그는 지독하게 앓다가 산용열 환자들이 있는 격리병동으로 옮겨졌다. 30명 남짓한 임신부 가운데 누워있는 유일한 남자였다. 그곳에서 그는 신속하게 회복했다. 1936년 말에 헨리 헬릿데일 경은 자신이 그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신경 충격을 얻었던 건 연구원 동료 오토 레비와 공동 수상이었다. 레비는 독일 생의 교수로 오스트리아 그라츠 대학에서 연구했다. 영국 과학자와 오스트리아 과학자의 공동 수상은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스페인에서는 공화주의자와 파시스트가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명백히 위반하며 재무장과 공군 재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서 제2의 세계대전 발발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은 여전히 알물국적으로 우위에 놓는 듯했다. 프론토질이 좋은 예다. 이 강력한 신약은 독일에서 개발되고 영국에서 시험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인간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13장 프랑스의 저명한 화학자 에르네스트 프르노는 헨리 데일 경이 1935년 2월에서 더마크의 논문을 읽은 직후에 했던 일을 그대로 했다. 즉 하인이 헬라인에게 프로토질 샘플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하지만 조석이 받으리라고 기대하진 않았다. 프르노는 헬라인을 알고 헬라인도 프르노를 알았다. 둘은 프랑스 과학자들이 신약에 손을 넣었을 때 무슨 일을 할지 알았다. 호리호리하고 근사하게 차려입고 세련되고 존경받는 지성인인 프르노는 수십 년째 독일인들과 경쟁하고 있었다. 프르노는 독일어, 프랑스, 영어에 능통하고 문학 살롱에 단골로 드나들고 미술을 애호하고 흰색 염속 수염을 흠잡을 데 없이 다듬고 살짝 다리를 절고 시력이 나쁜 것만 빼면은 둘 다 실험실 사고로 인한 영광의 상처였다. 나무랄 데 없는 외모를 가졌고 세계에서 분자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독일인들 앞서는 법을 독일인에게서 배웠다. 3년간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들의 성공을 존경하고 시샘했으며
프랑스도 똑같은 성공을 거두기를 바랐다. 그래서 공부하고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언제나 독일의 선진의학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 그는 푸른 토지를 너머로 보자마자 헤를라인 연구진이 대단한 일을 해냈음을 직감했다. 그래서 헤를라인에게 샘플을 요청하고 기다렸다. 빠른 응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에를리의 살바르산 발견에 작업하던 프르노는 파스테르 연구에서 최초의 화학요법 실험실을 설립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파리 귀족 가문의 딸과 결혼했으며 독일과의 경쟁을 위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프랑스 국방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독일에 가서 독일 산업을 염탐하고 화학연구 현황을 멀리 보고하는 첩보활동에도 몸담았다. 파스테르 연구소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다. 바이엘과 파스테르 연구소는 규모만다는 것이 아니었다. 바이엘은 민간 기업이었고 연구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화학자들은 주로 독일인이었고 작업은 대개 비밀리에 행해졌으며 명백히 이윤을 목표로 했다. 이에 반해 파스테르 연구소는 위대한 창립자의 이타적인 본보기에 기초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파스테르는 이윤이 아니라 인류의 복리를 추구했다. 그의 연구소는 전 세계에서 젊고 총명한 이상주의자들을 끌어들였으며 이들은 공장이라기보다 학자들의 공동체에서 발견을 위해 일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여성이었다. 분위기는 집단적이고 협조적이고 비교적 개방적이었으며 연애 사건과 소문, 개인적인 원한, 개팍한 개인주가 이의가 있었다. 연구인들은 서로 청원했으며 적어도 한 명의 파스토리앙 그들이 스스로를 부른 이름이 다른 파스토리앙의 결투를 신청하기도 했다. 후르노의 화학요법 실험실은 대체로 다재다능한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썼다. 나리는 곧잘 실험대로 와서 무뚝뚝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점검했다. 이따금 화학자의 손에서 플라스크를 건네받아 주머니에서 늘 지니고 다니는 유리 교반기를 꺼내 다음 가열하고 냉각하고 교반하여 반응을 촉진하고 오른팔에 허공에 든 채 혼합물을 검사했다. 종종 반응이 일어났으며 브루노는 말 한마디 없이 용기를 내려놓고 떠났다. 브루노는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지만 위험 있는 존재감으로 실험실을 휘어잡았다. 이따금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말썽꾼 사원을 보내도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헤를라인은 실험용 푸른 토지를 샘플을 요청하는 파스테르 연구소의 편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 다음 내로 회의를 개최해 프랑스에서 신약을 어떻게 판매하고 판촉할 것인지 브루노와 논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의가 열렸고 참석자들은 정중했으나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브루노 연구진은 계속해서 약재를 연구했다. 7월 자크 트레포엘은 보비와 니트에게 푸른 토지를 루비아조를 비롯해서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일련의 화학적인 변이형들이 생지의 영세 고균에 효과가 있는지 시험하는 임무를 맡겼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보배는 이렇게 썼다. 1935년 11월 6일에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생지 여러 마리를 받아서 4마리씩 유리상자에 넣었다. 그리고는 독성이 매우 강한 연쇄 고균을 견주를 복강 내에 주사로 주입했다. 한 실험군은 대조군으로 두었으며 다른 실험군에서는 바이올에서 기술한 염료를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했다. 그런 뒤에 7개의 실험군에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합성한 생성물을 경구 투여했다. 하지만 새로운 생성물은 7가지뿐이었는데 4마리의 생지 실험군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생성물에 공통된 파라아미노 페닐 술폰 아미드를 실험해 보면 어떨까? 보배의 대수롭지 않은 결정이 의학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독일인들이 바이엘에게 시험하던 모든 것은 황을 다룬 무언가, 거의 대부분 아주 염려와 연결한 것이었다. 프랑스인들의 실험도 같은 시기였다. 독일인들도 순수한 황을 시험하고 싶어 했지만
순수한 황에 가까운 분자를 시험했지만 정확한 분자 자체는 한 번도 얻지 못한 듯하다.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 여분의 생제 실험군 4마리와 약간의 유용한 화학물질이 생긴 것이다. 보비와 니티는 생제 실험군들을 분리해서 노란색 염료 피크르 산으로 표시했는데 한 무리는 꼬리에 점을 찍고 다른 무리는 옆구리에 노란색 점문을 그렸다. 그러고 나서 연쇄 고견으로 감염시키고 화학물질을 투입한 뒤에 말린 길이 깔집에 두고 관찰했다. 실험실지에는 죽은 생쥐를 X로 살아남은 생쥐를 V로 표시했다. 이튿날 처치를 받지 않은 대조군은 예상대로 죽었거나 죽어 있었다. 실험적 화학물질로 처치한 생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프랑스 아조 염료 하나만이 효과가 있는 듯했다. 프론트지릴로 처치한 생쥐도 살았는데 이 또한 예상된 결과였다. 놀라운 일은 마지막 상자에서 일어났다. 여기에서 순수한 술파닐 아미드로 처치한 실험군이 여분의 생쥐 4마리가 들어있었다. 보배의 회상에 따르면 녀석들은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쌩쌩했다. 도무지 결과를 믿지 못한 보배와 동료들은 프루노에게 보고한 직후에 재시험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정말인 것 같았다. 무색에 흔하고 특허로 낼 수 없고 염색 업계에서 대량으로 쓰는 기성품 화학물질인 단순 술파닐 아미드가 독일인들의 기적의 약물인 프론토질 못지않게 효과적인 의약품이었다니 프루노의 실험실에 있는 총명한 젊은이들은 그 의미를 즉시 깨달았다. 보면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보고서의 마지막 V를 쓰면서 무색의 생성물에 미래가 달려있음을 이미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독일 화학자들의 특허는 아무 가치도 없게 되었다. 이 발견에는 돈보다 훨씬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 황을 여러 종류의 아조 염료에 부착하면 활성 의약품이 만들어지는데 황이 없는 염료는 왜 약효가 훨씬 적은지 이해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프론토질이 왜 살아있는 동물에게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험관에서는 없었는지 수수께끼에 대한 답도 짐작할 수 있었다. 프랑스 연구진은 황이 활성화되려면 나머지 프론토질 분자에서 방출되어야 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동물의 몸에서는 체내의 효소가 프론토질 분자를 2조각으로 갈라 순수한 황을 의약품으로 방출하는 것이었다. 염료는 피부를 물들이는 것 말고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치료제는 황이었다. 반면에 시험관에서는 프론토질을 분리할 효소가 없었기에 황이 방출되지 않았다. 이 발견은 프랑스인들에게 의해 탐구되고 확정되었으며 체내에서 약용 성분을 생체 활성화하는 전혀 새로운 의학 분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균제가 지금껏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이었다는 발견이었다. 다들 이 모든 복잡한 염료를 뒤적이며 조금씩 뜯어고치고 있었지만은 진짜 힘은 무색의 부가물에 들어있었다. 보배가 훗날 수레하듯이 독일인들의 복잡한 빨간색 자동차에 들어있던 것은 단순한 흰색 엔진이었다. 프루노는 의기양양했지만 발견의 영예는 사양했다. 첫 실험을 입증한 지 며칠 뒤에 보배와 니티는 프루노에게 발표용 보고서 초안을 한부 보냈다. 두 사람은 프루노가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저자 명단을 승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프루노는 놀랍게도 자기 이름을 아예 빼버렸다. 보배는 이렇게 썼다. 프루노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왜 또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납득하기 힘들었다. 젊은 동료들의 경력에 도움을 주려고 인심을 쓴 것일까? H. 헤를라인과 바이엘 연구진을 존경했기에 이 발표로 그들의 학문적인 명성에 흠집을 낼까봐 우려했기 때문일까? 연구 결과는 1935년 말에 트레푸엘 부부 보베 니티의 이름으로 실렸다. 그들이 분량을 짧게 줄인 것은 논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생물학계 총무가 최대한 많은 논문을 최대한 빨리 우겨 넣으려고 센티미터 차로 논문의 두께를 재어 너무 긴 것은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께로 강력하고 값싼 약재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파스테르 연구소의 발표 이후에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순수한 형태의 황을 의약품으로 본격적으로 판촉하지 않았다. 특허를 출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형 화학회사나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큰 이윤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파스테르 연구진이 황에 대한 첫 논문을 발표하고 몇 달이 지난 뒤에야 브루노 실험실을 후원하는 회사인 론 플랑크의 사장이 소식을 듣고 파스테르 연구소를 찾아왔다. 그는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 순수한 황의 변이형을 으로 특허를 내고 이윤을 거둘 만큼 다르다고 생각되는 셉타진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셉타진은 1936년 5월에 시장에 풀렸다. 2월에는 영국 연구진이 프랑스의 연구 결과를 확정했다. 독일에서는 아직 아무 말도 없었다. 보베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파스테르 연구소 일당은 바이올 연구자들이 우리의 발견에 어떻게 반응할지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